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를 GPT에게 정리하기 시켰죠. 그 다음에 이걸 챗봇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8년치의 카카오톡 대화를 같이 넣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말할 법한 대사들과 어머니가 말할 법한 단어 선택들을 통해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더 깊은 대화를 해가지고 알아차렸어야 될 어머니의 진심과 어머니의 마음들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페르소나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긴 글입니다. 왜냐면 어떤 블로그 글들을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제 말투를 학습하게 해놨고요. 새로운 주제를 던졌을 때 제 말투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 나온 퍼스널 날리지 매니지먼트라고 PKM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휴먼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개인 지식 관리. 그래서 이제 세컨드 브레인 자체는 실제로 우리가 브레인 액티비티, 우리가 뭐 머리로 생각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뭔가 그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지식을 꺼내어 쓰는 속도의 차이거든요. 저는 내가 적재적소의 지식을 꺼내어 쓸 수 있는 거였어요. 디테일한 정보들에게까지 갈 수 있는 매개점이 되는 힌트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AI가 등장한 이후의 지식 관리는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좀 더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자료의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A 프라임, A2 프라임, 뭐 B로 바꾸는 속도가 엄청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뽑아 쓰는 게 아니라 변환해서 쓸 수 있고 변조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또 내 생각을 더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재즈 보컬 하신 거 맞아요. 그 뭐 공연 같은 거 하셨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제가 그 제 스승님을 1년 전에 만났어요. 이제 그 조혜진 교수님이라고 우리 그 부트캠프에서도 같이 제가 음악방으로도 같이 모셔왔고, 그래서 이제 재즈 보컬 레슨들을 계속 했던 이유가 제가 만약에 뭔가 그 할아버지 돼가지고 뭔가 딱 피아노 앞에 딱 앉아서 잔잔하게 노래 부르는 걸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음악을 워낙 사랑했으니까 뭐 노래도 많이 하고 했었겠지만 배운 적은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그래서 뭔가 좀 배워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재즈 보컬을 배웠고 이제 그거를 계기로 이제 하다가 우리 그 누리님 아시죠? 네네네. 네, 누리님이랑 같이 와인바 하시지 않나요? 네. 그 지피터스 부트캠프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여기 와인바 하니까 연말에 공연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하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시작된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성황리에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안 그래도 요한님이 주신 그 자료 중에 그 뉴스레터에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뭐 사고 나가지고 좀 거기 그 병원에 계시면서 그 생각을 하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럼 배우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보컬 레슨을 받은 지 1년 딱 됐고요. 네, 거의 1년쯤 되는 날 공연을 하게 됐죠. 좀 어떤가요? 그래도 좀 이게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어렸을 때 배운 게 아니잖아요. 네. 좀 성인이 돼서 그 악기를 배우는 게 네. 보컬이구나. 네. 보컬. 그 어떤 새로운 장르의 그 공부를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맞아요. 쉽진 않지만 사실 제가 사실 음악에 관심이 없던 건 아니었었고 고등학교 때도 막 작곡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막 성가대도 오래 하고 제가 교회에서 찬양팀 그 밴드 리더만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네, 교회 오빠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걸 돈 받고 공연하는 게 사실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의 자리에 서려면 안 배우고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움에 대한 열의는 엄청 났었고, 근데 이제 성인들이 뭔가를 할 때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제가 정말 못난 제자여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정말 없어서 레슨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레슨 끝나고 나오면서 운전하면서가 제 연습 시간의 대부분 전체였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게 쉽진 않았었는데 이제 정말 워낙 전문가에게 배우니까 굉장히 그 학습 속도가 빨랐던 것 같고, 학습 속도가. 저도 이제 되게 웃긴 게 저희 교수님을 숨고에서 만났어요. 그냥 고수 아니신가요? 네, 숨은 고수가 아니라? 안 숨어도 되는 곳인데 이제 좋은 제자들을 찾는다고 또 거기 또 잠깐 계셨어가지고 거기에 막 대학생들 막 이런 되게 많은데 갑자기 실용음악과 학과장 교수님을 10년 이상 한 교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뭐지, 왜 여기 있지?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락드려가지고 레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저도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이나 뭐 그런 거 하면서 이런 분을 내가 만날 수 있나라는 게 되게,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좀 만날 기회가 좀 주어지는 것 같고, 좀 요한님은 지금 그 커맨드 스페이스라는 더베러라는 또
커뮤니티를 운영 중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영 중인 커뮤니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커뮤니티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물론 작은 회사예요. 2명 정도 있는 회사고 제 행정 도와주시는 박사님 한 분 계시고 제가 이것저것 다 같이 하는 이런 회사기도 하고요. 커뮤니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첫 설립의 계기는 개인에게 들어오는 일들을 세금 계산서를 띄워줘야 돼서 네, 만들었던 조직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개인으로만 받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네, 그래서 뭐 저는 데이터 분석이나 뭐 데이터 시각화 혹은 뭐 HR 컨설팅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기 시작했었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교육 쪽으로 더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더베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좀 더 모체가 되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 운영진으로 같이 있는 멤버들 중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이게 지식관리라고 하고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에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향으로 좀 접근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더 베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제 나보다 혹은 오늘 더 그다음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커뮤니티 모임이었고요. 그래서 이 더베러에서 가장 주로 하고 있는 서비스는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같이 커뮤니티도 만들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홈페이지도 또 제작하고 있어서 뭔가 좋은 토론과 양질의 논의들이 좀 아카이빙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하려는 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게스트로 브라이언 님이 나오셨는데 그 브라이언 님도 지금 같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아직 세컨드 브레인 약간 이런 개념이 좀 생소하시고 낯선 분들이 좀 계신데 그 세컨드 브레인의 개념하고 좀 그 커뮤니티는 어떻게 좀 형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세컨드 브레인 개념 자체는 만들어진 개념이 오래되진 않았었고요. 원래는 이제 있는 개념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퍼스널 날리지 매니지먼트라고 PKM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지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었는데요. 이제 그 예전의 지식들은 우리 인간의 뇌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화번호부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휴먼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개인 지식 관리 정도가 대부분의 논의의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2년 전쯤에 티아고 포르테라는 외국의 어떤 큰 인플루언서가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개념도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컨드 브레인 자체는 실제로 그 우리가 브레인 액티비티, 우리가 뭐 머리로 생각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뭔가 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퍼스트 브레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인간의 뇌에서 할 수 없는 그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기본으로 되어 있고, 약간 우리가 사고하면서 어떻게 어떤 정보들을 연결하고 어떠한 어떤 가치들을 더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우리의 사고의 흐름과 방식들을 디지털로 또 그 강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님은 그 세컨드 브레인을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컨드 브레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하나씩 그 스마트폰도 가지고 계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컨드 브레인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보와 지식과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장비는 더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컨드 브레인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시대에 뭔가 수많은 정보의 흐름들이 우리 머리를 거쳐서 그냥 지나가고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보를 처리하는 나만의 가치관과 나만의 규칙들을 정의한 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님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부터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셨을 거잖아요. 네. 그 어떠한 계기로 좀 이 분야에 좀 꽂히셔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하시게 되셨는지. 기본적으로는 저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의 일을 20-30년 하면은 장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쵸. 어디 가서 얘기할 때 30년 전 구요한은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7살 때 제가 6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에서도 야, 요한이가 먼저 배웠으니까 이거 후배들 알려주고 있어. 뭐 산수 문제를 그때 풀 때도 이거 후배들 좀 알려주고 있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들 전달한다라는 그 가치관은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정보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거에 대한 열망도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제 별명이 친구들이 항상 야, 요한이한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쟤는 다 정보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 클라우드가 집에 이렇게 있거든요. 나스라고 서비스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료를 보여주다 보니 정말 적시에 뭔가 정보를 보여주는 거에 대한 힘들을 계속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 가장 큰 계기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2년 전에 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네. 그래서 사고를 당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고였던 게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과속 방지턱을 밟고 넘어져서 머리를 보도블럭에 박았거든요. 네네. 그나마 감사하게 대학 건물 안에서 발생한 사고였어서 대학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혼수 상태에 4일 동안 빠져 있을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구요한은 굉장히 바쁜 구요한이었거든요. 막 새벽 3, 4시까지 안 자고 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프로젝트하고 다 하던 중에 우리 스타크래프트 다들 해보셨나요? 네. 그쵸. 네, 프로토스 종족 있잖아요. 네. 전 프로토스 엄청 좋아했는데 다 공발업 시켜놓고 업그레이드 다 하고 게이트 막 2게이트, 스타게이트까지 다 올려놓고 막 업그레이드 다 해놨는데 파일럿만 쏙쏙쏙쏙 빼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 삶에. 그러니까 뭔가 나 뭔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막 기를 쓰고 아등바등 막 살면서 막 이것저것 일을 다 벌려놨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공장에 전력 공급을 누가 딱 차단시켜 놓아버린 기분을 2년 전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회복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고 지금도 사실 회복 중이에요. 지금도 막 주말에는 기절해서 잠자고요. 뭐 10시, 11시에 뭔가 일정 끝나면 바로 픽 기절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계기가 아프고 났더니 내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세컨드 브레인 지식관리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지식관리로 먼저 시작을 했죠. 제가 해놓던 것들은 저는 파일명도 되게 엄밀하게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파일명을 가끔 지을 때 되게 열심히 지어요. 뭐 날짜, 어떤 뭐 규칙들 막 헤어 짓는데 한 번은 띵 엔터 딱 쳤는데 이미 있는 파일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실망했죠. 야 구요한 이게 뭐냐. 야 이 너의 기억력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냐. 이미 만들었던 것들 까먹은 거니까. 근데 그 후에 되게 안도감이 찾아오면서 기분 좋았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만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엄밀하게 지키고 있구나. 굉장히 긴 파일 제목이었고 순서와 뭐 하이픈과 언더바와 이런 것들 다 조합을 해가지고 엔터를 쳤어야지만 맞게 나오는 거였는데 그 규칙이 제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걸 딱 느끼고 나서 잘 살고 있다. 이거 정말 내가 정말 하려던 게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 2년간 더 몰두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개인 지식 관리와 세컨드 브레인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지식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석사는 물리를 했었는데 박사는 교육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RD라고 하는 그 인적자원 개발, 기업 지식 이런 기업 교육 쪽 관련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식 공유나 조직에서 지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직 문화나 어떤 분위기나 규범과 뭐 조직원들의 몰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연구하다 보니까 개인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플랫폼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를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 그리고 기업 그 어떤 지식 관리에 대해서 좀 전과 후에 대해서 좀 많이 봐오셨을 거 아니에요. 좀 가장 좀 약간 좀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좀 있으시면은. 네, 일단은 요즘 같이 얘기하고 있는 지식 관리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지식을 꺼내어 쓰는 속도의 차이거든요. 날리지 리트리버리라고 얘기하고 리비짓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출해서 쓰고 다시 한번 방문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거 맞다 어디다 뒀더라? 막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우리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놓은 문서들은 절대 못 찾잖아요. 네. 물론 뭐 검색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운로드 폴더에는 막 문서 막 수백 개씩 쌓여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적재적소에 지식을 꺼내어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인더 정리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게 막 30 바인더도 싫어했었어요. 이게 글자가 찢어져가지고 막 구멍 더 많이 뚫려 있는 30 바인더 해가지고 다 정리해놓고 제 책장에 보면은 뭐 과목별로 제가 한 프로젝트별로 뭐 교회일, 학교일, 회사일 뭐 다 따로따로 정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 팟캐스트 하면서 제 바인더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저장해 놓으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컴퓨터는 제
클라우드 서버에도 접속이 되어 있고 모든 컴퓨터랑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키워드만 검색하면 제가 생각했던 모든 글들과 제가 작성했던 문서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나의 맥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나만의 지식 체계에 대한 접근 속도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예전의 나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 거기서 나왔던 인사이트들을 정리해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 시스템에 몰두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도 지식의 저장과 검색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느냐가 네.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사람들 막 이렇게 엄청 어지럽힌 다음에 그 못 찾아가지고 찾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거기서 소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어디에 그게 있는지 알다 보니까 좀 그 찾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생산성의 차이가 이런 관리를 하시는 분 나의 지식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더 차이가 더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첫 번째 수준의 레벨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항상 그 윗레벨을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만 가지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상위 개념의 레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메타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메타 정보는 뭔가 어떤 본질에 대한 내용을 쓸 때 이거를 맥락을 기술하는 그 다른 레벨의 정보들이에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노트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썼던 메타 정보가 우리 이름이죠. 노트에 이름이 써 있으면 내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과목명도 쓰게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쓰는 메타 정보가 날짜가 있습니다. 위에다가 날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노트가 생각났을 때 나 대학교 2학년 때 들었던 수업에 교수님의 필기 노트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대학교 2학년 때 들었던 과목명을 찾아서도 그 지식에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 대학교 2학년 때가 뭐 2007년도라면은 06학번이죠. 그래서 2007년도라면은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노트들의 날짜가 되어 있는 2007로 되어 있는 노트들을 찾으면 거기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가갈 수 있는 힌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대형님한테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면은 뭐 알려줄 수 있겠죠. 근데 대형님이 어머님이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면은 지금 못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디테일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디테일한 정보들에게까지 갈 수 있는 매개점이 되는 힌트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 어떤 정보든 여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돼. 유튜브 알고리즘과 영상 편집은 대형님께 여쭤보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허민 대표님께 여쭤보면은 뭔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런 것처럼 중간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다 수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수집하세요? 네, 일단 다 때려박습니다. 아.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약간 제 인포메이션 데스크 창구처럼 쓰고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 온 사람들만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통 인사이트 있는 정보들을 카톡방이나 뭐 다른 데서 얻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웹 브라우징하면서 얻기도 하니까 링크나 이런 것들을 다 제 카톡방에 던져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쯤 그거를 회고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회고했다라고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것들을 다 넣어놓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메타 정보 중에 하나가 혹은 저는 이제 오거나이징 디멘션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시스템의 규칙인데요.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차원이 폴더예요. 우리 이 폴더에 있으면 정리된 거고 이 폴더에 있으면 정리 안 된 거고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원래. 그쵸. 근데 이 오거나이징 할 수 있는 디멘션 차원을 폴더라는 차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디 연결하면 여기 볼 수 있어. 혹은 어떤 태그가 달려 있어. 뭐 어떤 색깔이야. 뭐 어떤 그래프에 갔더니 이쪽 왼쪽 아래에 있어.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좀 구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구조만 단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보고 있던 폴더 구조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들도 있음을 인지하고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하면 다운로드 폴더에 100개의 파일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를 인박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막 500개, 700개 막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제가 필요할 때 그 지식을 찾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거기에 맥락에 맞는 지식들을 찾아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네, 이게 전통적인 구조로 뭐 시스템이 뭐 폴더가 막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있냐가 아니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그 저희가 되게 많은 어떤 오픈 카톡방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다 소화하지 못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플러스 300 플러스 떠 있는 오픈 카톡방이 많이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300 플러스가 일주일 이상 가는 단톡방은 그냥 나가라. 내가 굳이 확인하고 소화하지 못할 정보는 그냥 무의미한 정보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거기에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저는 착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항상 만약에 300 플러스가 떠 있으면 그 첫 시작점부터 보면서 제가 읽었다는 흔적을 남기거든요. 대댓글처럼 이렇게 답변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서 뭔가 내가 이 카톡방에 내가 활동을 하고 있음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나도 뭔가 이걸 읽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나에게 전송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전송하기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을 읽었으니까 따로 저장을 해놓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오픈 카톡방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300 플러스가 한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내가 계속 안 보는 카톡방은 그냥 나가는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좀 하는데 좀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내가 뭔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뭔가 나도 뭔가 파도를 타고 있는 듯한 그냥 느낌만 받고 내 어떤 지식 수준은 한참 밑에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이런 방은 나가는 게 유익한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지식관리 전문가로서 이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정말 어떤 이런 어떤 지식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오픈 카톡방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시는지 그런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카카오톡 전체 알람 메시지에 999가 안 없어진 지 몇 달이 됐거든요. 몇 달이 뭐예요?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만 100개가 넘어요. 저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저는요 오픈 카톡방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따라가면서 한마디 한마디도 안 놓쳐야 될 나의 메인 에어리어들 거기들은 무조건 다 읽습니다. 그리고 다 제가 코멘트도 달고 그리고 제가 뭐 필요한 정보들은 캡처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나머지 방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만 들어가서 스키밍만 해놓고 벽타기라고 하죠 우리. 쭉쭉쭉 넘겨놓고 그냥 놔둡니다. 근데 이게 왜 제 행동이 의미가 있는 행동이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 정보와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어떤 정보들을 다 습득하고 소화하는 채널로만 오픈 카톡방을 생각했으면 물론 지금 허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방들 제가 일주일째 말 안 하고 있는 방들 다 나와야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세컨드 브레인 방에 들어가면 세컨드 브레인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옵시디안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방에 가면 옵시디안 정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나중에 제가 거기서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저는 오히려 그 오픈 카톡방 하나하나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노트 저장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옵시디언을 주요하게 배우고 할 때 물론 개발자분들이 쓰시는 것보다는 제가 수준이 낮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올라오는 논의들과 이거 어렵다라는 논의들 다 보고 넘기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나중에 그 기능이 필요해서 쓰려고 했을 때 거기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철학방에 있다, 어떤 글쓰기방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관심 가지는 철학자 이름에 들레즈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것만 딱 캐치를 했어요. 읽지 않고 넘깁니다. 나중에 내가 들레즈에 대해서 정리하려는 마음이 딱 생겼을 때 들레즈를 그 방에서 검색합니다. 그러면 들레즈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쭉쭉쭉 나오겠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벽타기를 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벽타기를 위로 합니다. 저는 무조건 검색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내가 이 방에서 나오는 정보의 결들이 어떤 내용들로 모여 있는지를 아는 그 구성되어 있는 그 제품 하나하나의 모양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품 카테고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모여있는 그룹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에게 뇌를 시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레시피 A, 레시피 B, 레시피 C를 다 기록해놓고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레시피가 필요할 때 엄마를 통하면 된다. 그러니까 매개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허미님께 뭔가 여쭤보면은 허미님이 알고 계신 지식의 전체 스펙트럼을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컨택 포인트만 연결해 놓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방들은 컨택 포인트인 방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제가 더 깊게 봐가지고 그 다음 레벨에까지 더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놓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보면서 느낀 게 되게 폴더라는 개념이 좀 약간 예전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혹시 그거 아세요? 버디버디 아세요? 네네. 버디버디는 그 폴더가 있던 거 아세요? 그 방들의 폴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카톡도 좀 약간 그런 폴더가 있으면은 좀 맞아요. 그런 게 정리가 너무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폴더처럼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 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제 화면을 못 보여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톡방에 들어가는 코드들을 다 주소로 복사를 해가지고요. 우리 앱을 실행할 때 노션 써보셨죠? 네네네. 다들 이제 노션 써보셨을 텐데 노션은 클릭하면은 브라우저에서 클릭해도 앱이 열리잖아요. 이거를 URI라고 하는데요. 그 URI 스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카카오톡방 초대 받으면은 막 주소창이 어떻게 있고 뭐 입장하기 이런 거 오케이 하잖아요. 네.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원 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HTTP가 아니라 앞에가 카카오 오픈으로 시작하는 링크를 만들면 되는데요. 그걸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중요한 방들을 다 폴더식으로 관리를 해놨고요. 제 노트 프로그램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그 방이 들어가집니다. 그거 너무 좋은데요? 제 핸드폰에서도요. 제 핸드폰 앱에 어떤 앱을 딱 키면요. 그 카카오톡방 제가 깊게 봐야 되는 방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다 묶어가지고. 그러면 그 앱 들어가서 그 방을 딱 누르면 그 방이 카카오톡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방들은 수시로 그걸로 체크를 하고요. 네. 나중에 그런 거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영상을 많이 안 올리고 있는 게으른 유튜버인데요. 네네. 네.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필요한 카톡방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테고리화 네. 시켜놓는 거. 제가 사실 이번에 지피터스 커뮤니티에서 부트캠프를 운영을 하는데 어벤져스란 이름으로 새롭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시디언이라는 개인 지식관리 도구를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페이지를 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다가 어벤져스에서 진행하는 오픈 카톡방이 한 15개, 17개 열리거든요. 그것들을 다 링크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 사람들은 그 노트만 들어오면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방과 내 옆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방들을 다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소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벤져스 그 지피터스에서 그 오픈하셨나요? 아니면 오픈 예정이신가요? 오픈해서 지금 1주차가 지났고요. 네. 2, 3주차 뒤에 끝날 예정입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좀 그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다음 기수에 좀 참여 해보실 수 있도록 좀 네.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만들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개인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세컨드 브레인과 개인 지식 관리를 손쉽게 따라오기가 어렵다. 왜냐면은 이게 뭔가 인지적인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고민을 안 하고 와야 돼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요. 난이도가 좀 있고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주제에서 관심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주제별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트캠프이다 보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서 이것들을 개인 지식관리 시스템에 정리하다 보면 어떻게 정리될까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라는 그 모임처럼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만의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적어놓게 되면 모두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공동의 볼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공동의 저장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고 그걸 저희가 집단지성이라고 표현해서 어벤져스 집단지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요. 되게 많네요. 네, 물론 그 중에서도 많이 노트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뭐 격차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함께 지식이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지금 같이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첫 주차였어가지고 전체 공간을 셋업하는 그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는 점점 더 서로의 지식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네. 사실 지식이 연결된다라는 건 중요한 게 내가 이 지식에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 가지로 열어둔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침투부 혹시 보시나요? 네. 침착맨 다들 네. 우리 유튜버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차돌짬뽕에 대해서 아실 거잖아요. 네. 차돌짬뽕이라는 말을 만약에 제가 울면하고 냉면 사이에다가 배치를 시켰어요. 얘는 그럼 면 요리라는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정보 같이 카테고리를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짜장면과 탕수육 사이에다가 차돌짬뽕을 넣었어요.
얘는 그러면 중화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단군이랑 침착맨 사이에다가 차돌짬뽕을 놨어요. 얘는 그럼 누구죠? 철면수심이죠. 네, 철면수심이란 유튜버의 별명이 차돌짬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이제 노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에버노트, 뭐 요즘 노션, 뭐 이런 요즘 뭐 유행하는 뭐 슬랙이나 이런 협업 툴들 많이 쓰시는데 그 다음 세대의 노트 앱들을 저희가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통해서 지식의 새로운 접근 루트들을 많이 열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양성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님이 이제 지식 관리 하시면서 이제 옵시디언에는 이제 AI가 이제 약간 플러그인 형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플러그인이나 다른 AI 툴들에서 지식 관리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툴들이 있을까요? 다른 툴들, 옵시디언 말고의 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옵시디언 안에서도 괜찮고요. 뭐 사용하시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만 정리하자면 네네. 저는 특히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그 집단은 양극단에서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노비스, 그 초심자의 집단에 있거나 가장 엑스퍼트, 전문가의 집단에 있거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초심자의 집단에 있다라면은 생성형 인공지능, 특히나 챗GPT 같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다큐멘테이션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의한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파라미터로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뭐 마케팅을 전혀 몰라요. 마케팅을 물어보면 마케팅 관련된 구루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들에서 답이 나오다 보니까 그쵸. 내가 배울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전문가라서 야 AI야 네가 말한 말 정말 틀렸어. 지난주에 읽은 논문에 따르면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 챗GPT 금방 사과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 말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그 다음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떨 때 사람보다 일을 잘하고 어떤 것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기본적인 맥락이 깔려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인 지식 관리에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GPT와 대화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강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어저께는 뭐 여성 정책 연구소에 가서 또 그 정부 출연 연구소에도 가서 강의를 했었고, 지난주에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곳에서 또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두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정책 연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성 관련돼서 그러면 그걸 물어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GPT야 크롤링을 해줘. 이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줘.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갈 때는 그 의학 커뮤니티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저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널에 있는 홈페이지 내용들을 쫙 긁어가지고요. 이 저널의 목적과 대상은 이런 거고 어떤 주제를 다룹니다라는 내용들을 다 긁어서 GPT한테 던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GPT야, 너는 이 저널의 편집장이야. 치프 에디터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챗봇을 10분 만에 만들어서 거기에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들의 집약들, 어떤 모음집들, 혹은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너무 잘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제가 잘하는 영역에 대한 확장도 너무 좋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기록을 되게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난주에 제가 예시를 링크를 드려서 보셨을 텐데 네네. 저희 어머니 이주행 권사님을 네네. 잘 챗봇으로 봤습니다. 만들었어요. 네네네. 네.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제 채널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와의 그 기록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어머니가 저에게 대해서 10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게 있었어요. 네. 그 자료를 넣고서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를 GPT에게 정리하기 시켰죠. 그 다음에 이걸 챗봇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버전 2에서는 8년치의 카카오톡 대화를 같이 넣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챗봇에서 얘기가 나오는 정보들이 실제로 제가 어머니와의 대화 나눴던 단어들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엄마 나 라면 좋아해? 라고 했더니 요한아 네가 엄마가 끓여준 라면에 콩나물 넣는 거 좋아했었지 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정말 현실적으로 엄마 우리 쓰는 카드 어디 거였지? 했더니 KB 국민카드. 감사합니다. 네. KB 국민카드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또 대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연결해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두 종류로 좀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야기하셔서
좀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게 최근에 GPT스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저도 안 그래도 요한님이 만드신 그 이주행 권사님 그 GPT스를 보고서는 이렇게 뭔가 어렸을 적 부모님하고의 나하고의 어떤 추억이라던가 그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요즘 시대에 굉장히 그 약간 이런 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떻게 이번에 그 만드신 그 GPTs 말고도 또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지식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직 저희가 이전에 게스트분들 중에서 GPTs를 좀 깊게 다룬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GPT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챗GPT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챗GPT는 대화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이런 개념인데 GPT라는 언어 모델 자체가 GPTs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넌 이렇게 대화를 주고 이러한 정보 소스들을 가지고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어머니와의 정보를 넣어줬으면 어머니의 기도 제목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8년치 카카오톡 대화창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특정 정보를 가지고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챗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챗봇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정말 더 괜찮은 정보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쓰실 때는 저는 이 어머니 챗봇을 만들면서 그 카카오톡 대화창까지 넣는 순간 좀 불쾌한 골짜기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너무 이거 사실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요, 이 친구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했던 행동은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말할 법한 대사들과 어머니가 말할 법한 단어 선택들을 통해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더 깊은 대화를 해가지고 알아차렸어야 될 어머니의 진심과 어머니의 마음들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서 엄마 이런 일들 옛날에 있었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뭐 아이를 교육하거나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일반적인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 정보들을 정리해서 저장해서 넣었을 때 우리의 대화를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것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거의 아이같이 하세요. 되게 귀엽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멀쩡하실 때, 건강히 온전하셨을 때, 그 하셨던 뭐 말씀들이나 뭐 녹취록들과 뭐 글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 아버지의 그 생각들과 모습들을 조금 재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쓰신 것 중에 하나 본 게 그거를 한번 또 인풋하실 예정이시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화 녹취록을 이제 얘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면 어떤 말투나 이제 더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을 더 파악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저도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 진짜 이전에는 그런 거 시도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챗GPT가 좀 약한 게 뭔가 일반적이고 뭔가 나는 좀 더 나다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예를 통해서 답변을 받고 그걸 컨텐츠화로 하거나 뭐 아니면 글을 쓰고 싶은데 약간 그게 어려웠는데 GPTs를 활용해가지고 뭐 내가 그동안 했던 어떤 통화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정리했던 글들을 입력을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챗봇들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게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정말 열심히 하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페르소나 패턴이라고 정의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람들의 뭐 캐릭터나 성격 특성 같이 좀 정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페르소나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긴 글입니다. 왜냐면요. 카카오톡 짧은 대화로 페르소나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정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떤 A라는 단어가 나오고 B라는 단어가 나오는 등장 빈도와 통계적 확률을 기록해 놓은 게 우리의 언어 모델의 패러미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단어와 Hello, I'm fine, thank you, and까지 하면 U가 나오긴 하지만 그냥 and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U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까지 길게 있어야지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의 기도 제목으로 시도했던 것들은 어머니가
아들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시각들을 긴 세월에 걸쳐서 정리한 100가지의 항목이다 보니까 어머니의 페르소나가 6개가 쫙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통화 녹취록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단답형으로 이루어지는 이 카카오톡 대화가 아니라 그 전체 맥락들과 긴 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 말들을 넣게 되면은 그 페르소나 패턴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되게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이 되잖아요. SK텔레콤이. 그래서 열심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텍스트로까지 변환해서 기록을 해줘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대화를 더 하게 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좀 전에 대화 나누면서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되게 놀라웠던 게 그 누구죠? 그 은간우 챗봇 보셨어요? 그 파이터 네. 인간을 말하는 거. 은간우가 이제 그 어떤 그 브릿지 TV라는 유튜버 영어 컨텐츠 다루시는 유튜버 분이신데 그 어떤 AI 회사가 은간우를 아예 그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목소리 톤이라던가 그 이 사람의 말투나 어떤 이 사람이 가진 지식들을 그 챗봇에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외형부터 시작해서 목소리까지 그냥 아주 대화가 그냥 다이렉트로 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오픈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하시는 이주행 권사님 그 GPT스도 충분히 뭔가 이렇게 진짜 이미지화까지 가능해서 목소리까지 그런 어떤 그 통화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음성을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네. 요즘 굉장히 그런 것까지 발달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구현이 되면 예전에 한번 그 뭐죠 그 허 말씀하시는 거죠. 허도 그렇고 그 우리 옛날에 그 TV 드라마 장수했던 TV 드라마 뭐였죠? 저희 나라에서 한 건가요? 예. 되게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박윤배 씨인가? 예전에 챗GPT 등장하면서 박윤배 씨가 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을 이제 그 복원한 어떤 그 영상이 한번 그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약간 그런 게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구현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맞아요. 방금 말씀 주셨던 뭐 그것도 있고 뭐 KT AI 보이스나 네네네. 뭐 11랩스 같은 걸 통해서도 음성 재현도 가능하기도 네네네.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챗봇을 물론 지금은 그런 니즈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살아계시기도 하고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재현성 있게 나타내는 거는 기술적인 검증 차원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더 어머니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썼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혹시 헤어진 아니요. 저 연애를 2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2번 만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혹시 헤어진 첫 아니. 네, 안 보고 싶어요. 하겠습니다. 네. 네. 전혀 생각이 안 나서 네. 네. 일하는데 너무 일이 즐거워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그 또 궁금한 게 그 원래부터 지식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계셨는데 이 AI 생성형 AI 등장 이후로 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지식 관리에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 좀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한 가지가 추가됐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지식 관리는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어디다가 정리해 놓은지 알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빠르게 산출할 수 있는 이 접근 속도에만 있었다라면 최근에는 포맷 체인지라고 하죠. 형태를 변환하는 게 너무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겨울에 2월 달에 벌써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한 9개월 전에 미국에서 학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논문 쓴 거를 이제 발표해서 이제 스피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 논문을 그냥 읽혔죠. 그래서 논문을 읽힌 다음에 야 이거 장표로 만들어줘. 그래서 PPT 템플릿 그 앞에 블렛들을 다 뽑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나 15분 동안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를 15분짜리 스피치로 바꿔줄래? 했더니 스크립트를 그냥 만들어줬죠. 저 거의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그냥 외우고 한 걸로 이제 발표를 하고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 지식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우리가 굉장히 엄밀한 창고를 잘 가꾸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면은 AI가 등장한 이후의 지식관리는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좀 더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긴 글로 정리해놨던 것들을 발표자료 PPT로 만들거나 혹은 이걸 이미지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발표할 수 있는 스크립트
대사 연설문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대본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A라는 자료의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A 프라임, A2 프라임, 뭐 B로 바꾸는 속도가 엄청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뽑아 쓰는 게 아니라 변환해서 쓸 수 있고 변조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또 내 생각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유한님 그 운영하시는 채널에 가장 인기가 많은 그 영상 중에 하나가 그 챗GPT를 활용하여 그 옵시디언을 극대화 제목이 뭐였죠? 그때? 네, 챗GPT로 옵시디안 극대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네네. 네. 그 영상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 저도 그거 네. 보고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최근에 올라온 영상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이게 어떤 좋은 개발자분이 깃허브에 코드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우리 유민수 대표님이 소개해주신 링크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민수 유한님 이거 좀 보세요라고 또 왔는데 바로 이거는 내가 해봐야겠다 했는데 우리가 챗GPT를 많이 쓰다 보니까 GPT의 대화창이 엄청 많잖아요, 세션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2,000개 막 넘었었어요. 막 쳐내고 지우고 해도 막 1,000몇 개 남아 있는데 내가 예전에 잘 했던 대화들 혹은 다시 써야 되는 대화들 내가 특별하게 따로 메모해 놓은 게 아니라면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검색이 안 되잖아요, 일단. 네네 맞아요. 물론 앱에서는 돼요. 그 우리 핸드폰 앱에서는 검색이 돼요. 그 인덱싱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그 고민이 좀 있었었는데 이걸 봤더니 이 챗GPT 데이터가 우리 익스포트 되잖아요. 다 제이슨 파일로 오는데요. 이거를 아예 마크다운 파일로 변환해 주는 걸 누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그대로 그 마크다운 파일들을 옵시디언에 넣어버렸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나하나의 대화들이 마크다운 파일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고 챗GPT가 대답하고 했던 그 모든 대화 다이얼로그들이 다 파일 하나에 남아져 있었고요. 그 오히려 또 이 파일 맨 위에 메타데이터가 딱 있는데 거기에 챗GPT 원본으로 갈 수 있는 링크가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옵시디언에서 딱 제 옵시디언 챗GPT 볼트를 딱 키면요 검색을 하는 거죠. 예전에 내가 했던 말들 제목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중간에 했던 대화가 기억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옵시디언이라는 도구를 가장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도 검색되고 내용도 검색되고 내가 만약에 GPT랑 얘기하면서 뭐 하나의 농담을 했다. 그럼 농담 키워드만 딱 검색해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지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거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챗GPT 원본으로 다시 가가지고 또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또 이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좀 극대화되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일반적인 분들하고의 사용 방법이 진짜 그냥 그 표면적으로 사용하는 했을 때보다 좀 더 이거를 생산성이나 어떤 뭔가 지식의 극대화할 수 있는 사용법을 좀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거 보고서 되게 옵시디언을 써야 되나?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메타 정보로 통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얘기가 그냥 챗GPT의 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가는 것들은 우리가 옛날 폴더 구조 같이 그 안에서만 보는 거였다라면은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하나 제가 매개점을 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어머니의 레시피처럼 어머니라는 매개점을 둔 것처럼 매개점을 그 챗GPT에게 두게 된 거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챗GPT에게 제가 쓸 수 있는 용어들과 단어들을 학습시켜 놨어요. 그래서 GPT가 제가 대화를 하면요. 샵을 달아가지고 태그로도 줍니다. 왜냐면 태그로도 제가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 옵시디언 노트에 보면은 제 인생의 목차같이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 가지고 있어라는 그 기호로 되어 있는 목차 레이블들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서도 하나 적절한 것들을 찾아서 써줘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GPT랑 대화를 마치고 나면요. 자동으로 정말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제 책장에 적절한 공간에 아예 책이 딱 꽂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지적으로 이거 뭐였더라? 이거 역사니까 역사 공간, 뭐 이거 뭐 철학이니까 철학 이렇게 꽂지 않아도 제가 철학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이거 철학이지요. 그래서 철학 레이블이 알아서 붙습니다. 와. 그리고 태그까지 붙고 해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이거를 제가 옵시디언에서 쓰는 문법으로 작성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MD 파일로 변환해서 그대로 챗GPT로 가져오게 되면 자동으로 꽂힌 상태의 챗GPT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엄청 뭔가 이게 저도 쓰면서 했던 말 또 계속하고 뭔가 부연 설명 또 하고 막 내가 했던 표현들 다시 어디서 썼지 하면서 찾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는데 어떤 한 그 옵시디언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그걸 찾고 그걸 바로 또 그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엄청나네요.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잘 찾고 또 지식을
잘 이렇게 요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아웃풋을 내실 때 어떤 식으로 아웃풋 내시고 또 그거를 좀 여기서 꺼내서 이렇게 생산물로 바꿀 때 어떻게 하시는지. 네. 제가 처음 챗GPT가 등장했을 때 제가 썼던 건 올 1월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나왔지만 그때 생각했던 게 이거는 제가 그때 썼던 그 블로그 글 중에 하나가 제목이 From Prompt to Delivery였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에서 시작해서 딜리버리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썼던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연구에 활용하는 챗GPT로 논문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어요. 네, 작성도 웬만큼 하기도 하고요. 꽤 퀄리티 있는 수준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GPT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한번 만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오히려 조금 더 옛날식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GPT를 통해서 뭔가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고 새롭게 내가 할 수 없는 정리들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정리해서 하는 과정은 오히려 더 수렴해가지고 내가 기존에 했던 제일 잘했던 방법으로 거기다 또 넣기도 하고 뭐 강의 장표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신 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은 뭐 어떤 정기적으로 열리는 뭐 스터디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보통 여러 가지 주제들로 좀 캠프나 뭐 스터디를 열긴 하는데요. 네, 보통 제가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하죠. 특별하게 그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어벤져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옵시디언 통해서 지식 관리하는 거에 대한 부트캠프를 좀 열려고 해요. 그래서 더베러랑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열 것 같고요. 그래서 더베러에 혹시 들어와 계시면은 네, 그 관련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베러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참여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써보려고 네. 옵시디언이라는 걸 안 써봤다가 네. 뭐 브라이언님도 그렇고 또 요한님도 그렇고 활용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난 챗GPT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극대화하기 좋은 툴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서 네. 옵시디언 저도 그때 요한님이 주신 템플릿에서 발전시키면서 쓰고 네.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진입장벽도 좀 있고 정리해야지 하면서 맨날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뭔가 그런 꿀팁도 있을까요? 이렇게 일단은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막 보여드리는 거는 많이 고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긴 그쵸. 시간 동안 고민한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똑같이 된다? 그건 오히려 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씩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연결들을 조금 하는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어벤져스에서는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게 사람들이 사례를 올려주고 글을 올려두시거든요. 옵시디언 형식으로. 네네. 제가 그걸 보고 저라면 이걸 이렇게 썼을 거야라는 코멘트를 계속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링크로 바꾸시고요. 여기는 태그를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이렇게 하시고요라는 좀 코멘트를 드려서 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샘플들을 좀 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시디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사례들 좀 볼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좀 될 것 같고요. 네. 네네. 근데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마련하기 위한 그게 어벤져스였었고 네. 그래서 어벤져스는 하나의 지식 공간을 여러 명이 같이 쓰게 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방금 이제 또 소개드리는 더베러에서 하려는 옵시디언 프로젝트는 각자 것들을 또 만드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네,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이제 뭐 이런 옵시디언이나 개인 지식 관리 그리고 뭐 AI를 잘 다루는 것 관련해서 교육적으로 되게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 네. 네. 일단은 그 AI 회사들이 대부분 주는 지침이 가이드와 같이 사용하는 걸 말하잖아요. 특히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단독으로 쓸 수 없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를 너무 하고요. 왜냐면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아이들은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지식을 산출하는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를 알려주는 건 되게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참여해 주셨던 민트베어님과 제가 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아이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과 개인 지식 관리를 알려주고 왔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들이 옵시디언을 쓰는데요. 아 그래요?
정말 됐습니다. 네.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네. 이게 정말 저는 말로만 생각했었지 이렇게 생각 못했었는데 초등학교 애들한테 알려줬더니 이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칠판 낙서를 블랙 포인트로 하기 시작합니다. 네. 너무 놀랍죠. 네. 이게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막 테마 다 바꿔오고요. 색깔별로 꾸며오고요. 막 100개, 200개 노트까지 작성해온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이들한테 단순히 아이들이 혼자서 써라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바꾸기 힘든 조직이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네.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는 것만 알고 있지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꼭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그 개인 지식 관리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시고 아이들한테 이런 정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달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봤을 때 되게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그 한계들과 이 바운더리들을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알려주면 이 정도까지 할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다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좀 약간 교육 쪽에 특히나 약간 거의 한 비등대등하게 되게 잘 쓰시는 분들하고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 거의 약간 좀 한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요한님이나 뭐 아까 전에 민트 배우님이랑 어떤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공유되면 좀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보다 이렇게 아이들 교육에 잘 쓸 수 있네. 약간 그런 게 지금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나와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면 교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이 부분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민트 배우님과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게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워크샵. 이제 함께 노트를 작성하고 아이의 생각을 또 바라보게 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친구한테 너의 인생의 관심사를 정리해봐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막 그 마인드맵으로 그렸더니 집에 대한 생각도 뭐 집의 공간에 대한 생각, 집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정리될 정도로 막 다 체계적으로 정보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부모와 아이가 요즘 대화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학습해보고 좀 배워볼 수 있는 시간들도 좀 마련해보고 말씀하셨던 대로 좀 좋은 사례들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어린 아이들이 확실히 그 때묻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상력이 되게 좋다고 그때 민트 배우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약간 좋을까요? 약간 AI를 공부할 때. 네, 일단 뭐 교과서를 집중하긴 해야겠죠. 네.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AI를 공부할 때는 특히나 이 AI가 그 어떤 정보들을 주는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AI가 어떻게 정보가 산출되는지에 대한 것들 좀 쉽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근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다고 가정을 해주고 이건 이렇다라고 세팅을 해놓고 다 이렇게 그 꾸며놓은 환경에서 나오는 값들을 가지고 이론화 시켜놓은 게 고등학교 물리인데요. 대학교 가면은 사실 그거 아니었지롱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AI도 어떻게 AI들이 그 지식을 생성해내고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원리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많이 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이 나올 때 근처에 있는 단어들이 확률 기반으로서 나오는 거고 색깔도 만약에 뭐 빨간색 색깔이 있으면 옆에 빨간색 색깔로 나오기도 하고 그림들도 요즘에는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그쵸. 아웃페인팅, 인페인팅 하듯이. 그래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좀 쉽게 알려주는 교육이 너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공지능 자체가 이전의 시대랑 비교하게 되면은 사람이 100만큼 노력했을 때 100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좀 전통적인 얘기라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알게 되는 순간 20%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70%, 80% 정도의 드래프트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야, 너 미술적인 재능이 없지. 하지만 네가 가진 생각만으로도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 네가 가진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글로 써낼 수 있어.
이거를 또 알려줘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성형이라는 게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생성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림을 나온 거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 대한 아이들의 시각을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림 너무 사실적이야. 너무 징그러워. 좀 더 귀여웠으면 좋겠고 어떤 것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말들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이 본질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각을 정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태도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언어의 모음집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아이들의 시각을 가지게 하고 또 다시 만들어진 생성형 결과물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시각을 하게 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그 핑퐁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또 만들어내고 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거 글로도 쓸 수 있겠는데 하면은 우리가 글로도 쓸 수 있고 뭐 시를 만들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형태의 변환들의 좀 자유로움과 아이디어를 넣는 것들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세컨드 브레인 얘기하실 때도 그랬는데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태도가 중요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가능한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가짐을 좀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좀 약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챗GPT를 사용할 때 약간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가 얼만큼 잘하나 내가 보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얘를 막 이렇게 좀 막 꾸짖기도 하고 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그 약간 저처럼 약간 무한 추종 얘는 진짜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해내지? 약간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안 해? 막 이러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얘한테 엄청난 크리에이티브적인 거를 막 요청을 하거나 뭐 해도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어떤 답변을 내주면서 약간 무한 추종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런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좀 바라보아야 되는지부터가 선행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자면은 그 발산하는 과정과 수렴하는 과정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GPT를 통한 뭐 GPT를 포함한 그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답을 주지 않았는데도 정답을 맞추더라였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답을 알려주면 더 잘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PT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정말 형편없거나 그러면은 형편없다고 말해주고 형편 있게 쓰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샘플을 주게 되면 그 다음 결과가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썼던 블로그 글들을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제 말투를 학습하게 해놨고요. 새로운 주제를 던졌을 때 제 말투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제가 또 혼냅니다. GPT야, 나는 나라면 여기에 이런 표현을 썼을 거야, 저런 표현을 썼을 거야 라고 해서 받아내고 또 GPT에게 또 사고방향을 또 뻗게 해가지고 새로운 확장을 이뤄내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수렴과 확장이 계속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GPT에서 나온 결과물만 가지고 제가 산출물로 내놓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디테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 토시, 뭐 색깔 하나, 뭐 글자 자간, 뭐 이런 것도 정말 엉망이면 절대 못 내보내는데 이 아이디에이션 하는 단계에서는 저도 무한 신뢰합니다. 왜냐면 GPT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박사를 한 분야에 대해서는 GPT랑 싸우면 당연히 내가 이길 거예요. 하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GPT가 이기잖아요. 맞아요. 제가 한 석사 한 4기급, 석사 졸업하기 직전 단계의 지식을 전 범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GPT를 보통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GPT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뽑아 쓸 수 있는지 GPT의 지식들을 그렇게 해서 가져온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버무려서 나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로 또 다시 산출해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써보면서 이제 거의 약간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냥 얘랑 단 몇 번의 대화만으로 뭔가 이 대화를 종료하는 거. 약간 그랬을 때의 결과물이랑 뭔가 얘한테 준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저는 그 빙챗을 좀 굉장히 좀 깊게 다룰 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답변에서 내가 질문들을 추려서 얘한테 다시 질문하고 또 계속 이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그 처음에 질문했던 어떤 답변의 수준이랑 계속 어떤 이 대화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 나 아니야.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걸 줌으로써 뭔가 더 나에 맞는 어떤
그런 채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것도 한번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GPT가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유료 모델로 쓰는 게 더 잘 알아듣잖아요. 네. 3.5 모델보다 4.0이 더 똘똘하니까. 네. 그러니까 리즈닝이라는 추론 능력이 좀 더 높아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됐던 것 같고, 저는 사실 농담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데 $20 아니라 $200였어도 전 결제해서 썼을 것 같아요. 그 이상 시간을 많이 아껴주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이게 없었을 때 못했던 것들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거는 GPT가 말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프롬프트로.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이 우리 코세라라는 그 온라인 코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무크라고 보통 하는데, 거기 이제 그 벤더빌트 대학교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을 무료로 풀어놨어요. 이게 6주 정도 과정으로 5주인가요? 6주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고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GPT에게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그 만들었던 챗봇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적용하면서 나왔던 사례였다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그 아까 전에 벤더벨트 대학하고 리튼에서 주는 그 프롬프트 자격증을 이수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6주간. 네, 6주간 진행된 거였고요. 리튼 건 좀 더 짧았고요. 네네. 네, 이제 리튼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뭐 GPT 언어 모델의 수준으로만 본다라면 당연히 GPT 오리지널이 더 낫겠지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리튼의 이제 자격증 교육 과정이 되게 괜찮아요. 특히나 마지막 강의가 되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그 되게 재밌게 들었었고, 그걸 한번 들으시면은 좀 컨셉이 잡히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GPT에게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는 자연어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GPT가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왔던 건데,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기호와 부호에 엄청난 사용을 하시거든요. 막 다운표 넣고 괄호 넣고 막 엔터 치고 하는데요. 이거 언어 중에 하나가 마크다운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샵 하나 쓰고 띄었으면 헤딩 1, 뭐 샵 2개 쓰면 헤딩 2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그 GPT가 어떻게 언어를 표현하고 알아듣는지에 대한 문법을 조금 아시면은 더 잘 쓸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샵 하나만 써져 있고 딱 다음에 샵 하다가 나오면 다른 문서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쵸. 다른 주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옵시디언도 마크다운을 읽는 에디터여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이 챗GPT 등장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영어로 질문했을 때 좀 더 어떤 퀄리티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기를 좀 한동안 되게 많이 쓰면서 느낀 게 한국인들이 주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맞아요. 주어를 안 쓰다 보니까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우리는 당연히 나지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뭔가 사고를 이게 진짜 글을 한국식 사고를 하면은 얘한테 답변이 약간 좀 오류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크다운 형식이 되게 그런 글의 어떤 구조를 짜는 방법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알고선 얘한테 질문하면은 좀 더 뛰어난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그동안 하시면서 그래도 유한님 같은 경우 제가 컨텐츠를 보니까 작년 11월 달? 올해 1월 달이었나요? 작년 11월 달이었나요? 그 챗GPT 컨텐츠를 처음 다뤘던. 네. 아마 그래서 처음 썼 날 1월 달이었을 거예요. 네. 네네. 굉장히 저는 한 3월 달인가? 네. 그리고 되게 좀 빠르게 그 컨텐츠를 다루셨는데, 지금 한 이제 챗GPT가 벌써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됐고, 유한님 같은 경우 지금 거의 한 11개월 정도 이거를 좀 사용해 보시면서 좀 이런 것들은 좀 꼭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좀 그런 꿀팁들이나 아니면 사용 방법들이 좀 있는지.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GPT 주소창들을 정리를 잘 해놓습니다. 왜냐면은 한 번은 이해시켜 놓은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세션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GPT 대화창들을 좀 백업을 좀 해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GPT 사실 커스텀 인스톨션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많이들 간과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매번 시작할 때마다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시작해야 되는 그 건이 굉장히 큰 피로도가 있는데,
커스텀 인스트루션을 통해 가지고 내 정보를 미리 주고 시작하면 GPT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GPT는 제 생각을 정리하는 메모장처럼도 쓰기도 합니다. 특히나 운전할 때 보통 그런데요. 운전할 때 요즘 우리가 GPT에 위스퍼 모델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피치를 하면 텍스트로 바꿔주는 STT 모델이 이제 오픈 AI의 위스퍼라는 모델인데 그 위스퍼 버튼이 저는 스픽 모드보다 그냥 위스퍼 모드를 더 많이 쓰는데 밑에 이걸 딱 누르고서 운전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걸 막 읊어내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하면 GPT가 막 정리하고 있죠. 그럼 그거 보고 또 다음 버튼 눌러서 제 생각으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마치 상호작용이 가능한 노트 앱처럼 GPT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도 활용하실 네. 수 있군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운전할 때 보통 그렇습니다. 예. 제가 타이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GPT 근데 또 스픽 모드로 하면은 대답이 나오는 데까지 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좋긴 한데 그 텍스트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텍스트를 물어봐주고 나오는 것들 좀 보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저는 이 저희 팟캐스트가 굉장히 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진짜 100이면 100 다 다르게, 활용 예. 방법들이 다양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이걸 좀 더 잘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그 마이크 버튼을 활용해서 저는 스픽 모드만 활용을 해봤고 그거를 뭔가 내 지식 창고 뭔가 저장소로 이게 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위스퍼 STT가 되게 잘 네네. 알아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말로 하다가 영어로 말해도 다 받아줬고요. 음. 제가 뭐 다른 언어는 못하지만 뭐 일본어나 이런 걸 같이 섞어도 잘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굉장히 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적기 때문에 네. 네, 좋은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그거 진짜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발견했을 때 되게 좀 약간 네, 저 오늘 아이디어만 지금 한 100개, 네. 100개는 떠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은 오늘 앞으로 요한님이 가지신 어떤 목표나 또 가치관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실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전달하는 게 일단 주 비즈니스 모델이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세컨드 브레인을 활용한 좀 장점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세컨드 브레인을 제가 태도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휴먼 인터페이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다음 그 레벨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델들 좀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가능한지를 좀 알려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은 이거를 취향과 관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인공지능이 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대신해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기 귀찮은 것들을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취향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가치의 좀 레벨이 좀 달라지는 것들을 좀 보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안 그래도 그 더베러 뉴스레터를 오늘 팟캐스트 하기 전에 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에디터 코멘츠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그냥 강의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좀 요즘 뭔가 요즘 시대에 프로 배움러들이 되게 자기 개발러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아무리 내가 많은 인풋을 받더라도 뭔가 진짜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면은 그냥 버려지는 정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멘트 하나가 되게 그리고 제가 이 더베러 뉴스레터를 보면서 아까 전에 요한님도 그런 편집하고 뭔가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거 되게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딱 느껴질 정도로 제가 쓴 글에서 느끼지 못했던 글의 깔끔함과 전달력을 보면서 약간 저 되게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되게. 저는 일단은 우선은 빨리 많은 걸 뭔가 약간 이런 건데 뭔가 그 글에서 되게 간결하면서도 전달력이 그냥 바로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정리된 글을 보면서 이런 과정이 또 굉장히 좀 요즘 시대에 또 필요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하자면 네네. 제가 운영하는 커맨드 스페이스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커맨드 스페이스가 제가 약자로 CMDS라고 해놓거든요. 네네. 이게
커넥트, 머지, 디벨롭, 쉐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지식들이 다가왔을 때 나의 지식과 커넥트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외부의 소스들과 함께 멀지 합쳐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디벨롭 발전시킨 다음에 누군가에게 산출하는 과정으로 쉐어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간결함과 깔끔함과 취향과 관점들이 다 어우러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너무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